자, 그러면은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컴팩트 강의, 저희 최종 정리 컴팩트 강의라 그래가지고 제가 다 PDF 파일 나눠 드렸을 거예요. 그쵸? 가지고 계시고, 뭐 인강 듣는 분들도 이거 제본하시든지 아니면 태블릿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 이 강의가 이번에 추가 합격자가 나오셨잖아요. 그래갖고 추가 합격자 분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약간 그런 의미로 끝까지 한번 이제 상표법 놓지 말고 그래도 상표법이 사실 양이 별로 없어요. 그 민소나 특허나 상표에 비해서. 그리고 지금 한 달 조금 더 남게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저는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약간 상표 놓으셨다고 만약에 생각을 하실지라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도 상표를 저는 4시였거든요. 2차를 4번 봤어요. 마지막 시험 볼 때 물론 이제 30대도 했긴 했지만 거의 4월, 5월쯤부터 상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상표가 가장 후순위가 확실하죠. 네. 그러니까 선택하고 상표가 후순위가 맞아요. 그러니까 방법만 조금 알면은 고득점 받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네. 근데 까딱 잘못하면은 완전 이제 막 그 꽈락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과목이죠. 54회 때 꽈락률이 엄청 높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약간 백화점식 답안이라 그러죠. 그래갖고 그러니까 관련된 거를 그냥 치고 이렇게 가는 답안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답안들을 그 채점하는 교수님이 싫어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꽈락률이 되게 높았던 거고, 거의 뭐 40 몇 프로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아마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표 때문에 굉장히 이제 타격을 많이 받으셨죠. 많은 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표는 일단 이게 없는데? 여기 있다. 네. 상표는 이제 처음에 약간 프리뷰를 해야겠죠. 일단은 무조건 답이 논점이 맞아야 돼. 논점. 약간 민소하고 특허는 답이 일단 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상표는 저희 58회 때, 제가 58기인데 58회 시험을 봤을 때 크로커다일이라는 판례가 이제 나왔어요. 3번 문제에서 완전 똑같이 나왔는데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어느 정도 대법원 판례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주의 여부에 따라서 그거 어떻게 보는지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문제였고, 대법원 판례가 그 나온 사실관계하고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답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봤는지. 근데 그렇게 반대로 간 저희 동기 형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합격 발표가 날 때까지 되게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점수가 반대로 갔는데도 거의 비슷했어요. 그 맞춘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논리만 맞으면 된다. 논리만. 완전히 명확하게, 그러니까 상표가 보면은 명확한 답이 있는 게 있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동일 유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겠죠. 사실 실제로 만약에 사건이 있다 그러면은 변리사의 역량에 따라서 이게 유사로 볼지 아니면 비유사로 볼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주관적인 영역은 논리만 맞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답이 있다. 그거는 답이 맞아야죠. 답이 명확한 거는 무조건 답이 맞아야 돼요. 일단 우리가 합격하려면. 그러니까 논점보다 답을 먼저 해야겠네. 답. 이 답은 주관적인 영역과 이제 명확한 답이 있겠죠. 이건 논리만 맞으면 돼요. 논리만 맞으면 돼요.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여태까지 저도 공부를 좀 오래 한 편이기 때문에 이제 주변 분들과 뭐 공부 오래 하면 막 그렇게 되잖아요. GS 고수가 되죠. GS 고수가 되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의 데이터도 얻고 막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주관적인 영역은 확실히 논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명확한 답이 있는데 요걸 틀렸다.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요걸 틀리면 안 돼요. 일단 무조건. 그리고 논점. 특히 이제 상표는 민소, 특허, 상표 다 제일 중요한 게 논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디테일하게 내가 아름답게 문장을 구성하느냐, 그게 제일 안 중요해요.
그게 제일 안 중요해요. 판례하고 똑같이 쓰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저 30대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30대 더 그랬어요. 기득 때는 못 모르고 엄청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이제 GS 하고 막 이러다가 30대 되면 좀 아는 것 같아요. 좀 아는 것 같으니까 뭔가 아름답게 쓰고자 하게 돼요. 문장을 판례하고 똑같이 쓰게 만들려고 한다거나 그러면은 그게 좋을까요, 과연? 뭔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판례 문구 되게 길죠. 그거를 만약에 다 그대로 복붙한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이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한정적인데 판례를 복붙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요지만 정확하게 키워드 딱딱딱딱 쓰고 갈 동안 나는 그 아름다운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은 답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거를 내가 필속이 어마어마하게 빨라갖고 완벽한 판례 문구로 모든 걸 다 내가 써야 될 거를 다 쓸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죠. 못해요. 필속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 한 2시간 안에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답안을 구성을 할 때는 키워드 위주로 착착착착 치고 가는 거예요. 키워드 하나당 플러스 1점, 플러스 1점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네. 그래서 논점과 답과 그리고 이 목차, 그 다음에 이제 목차예요. 요 3개. 이 상표는 특히 요거를 이제 기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저희 실전하고 콜라보.js 지금 콜라보.js 진행하고 있는데 요거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 목차를. 이 목차 여러분들 이제 쓰시는 거 보면은 약간 뭐 그냥 의, 취지, 뭐 판례 태도, 뭐 사안 해결. 별로 좋은 목차가 아닙니다. 네. 이런 식의 목차보다 모모에 대한 의의 취지, 무슨 맵조에 대해서 뭐 진정상품 병행 수입에 대한 의의 취지, 그러니까 모모에 대한이 나와야 되고 의의 취지라는 걸 쓸 때도 판례의 태도도 뭐에 대한 판례의 태도인지를 써주고 그리고 이 위에 만약에 더 큰 목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을의 모모한 행위가 상표적 사용인지 여부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게 답안지를 채점할 때 얘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러프한 목차를 작성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목차를 작성해 주세요. 이것만 하셔도 이런 구체적인 목차로 모든 논점을 맞추고 명확한 답만 틀리지 않으면은 일단 반 이상 먹고 들어가요. 여러분 50점 이상 나온다고요. 네. 그 안에 그 이제 문구가 아름답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 요걸로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구체적인 목차. 항상 목차에 을이나 갑이나 병이나 정이나 이런 이름을 좀 써주세요. 그러니까 얘가 뭐 했는데 그게 뭐 한지 여부 이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써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 답안지를 이제 채점하다 보면은 되게 읽기가 싫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글씨가 너무 각양각색이고 그리고 너무 많아요, 양이. 근데 그거 하나하나 제대로 채점할까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채점을 제대로 하겠죠. 근데 교수님은 제대로 채점 안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은 뭐 엄청 하시겠죠. 근데 저희 시험은 사실은 그 뭐죠? 수험비도 수험생 그 뭐라 그러죠? 시험료도 적고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교수님은 정말 그냥 대충 보십니다. 딱 보면 아신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냥 목차로 본다는 거예요. 목차. 얘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가 보여요. 대충 어느 정도. 특히 이제 목차로 보여주면은 그거를 이제 읽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자세하게. 네.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절대 지금 제가 프리뷰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얘기. 아셨죠? 그래서 이제 곧 다가오는 시험에서 요거를 꼭 맞춰야 된다. 특히 논점 관련해서는 메인 논점은 무조건 맞춰야 돼요. 뭐 상표적 사용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디자인적 사용인지 아니면 뭐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뭐 상표적 사용인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맞춰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캐치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우리 인내를 봐요. 내가 원하는 논점이 이 답안에 인내를 보는데 없네. 예, 그러면 자세하게 읽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답안이에요. 무조건 메인 논점은 무조건 맞춰야 된다. 근데 이번 컴팩트 강의에서는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죠. 당연히 4번인데 그쵸? 기본 강의에서 4번인데 모든 걸 다룰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맞추자는 거예요. 중요한 거. 예, 중요한 거. 그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목차, 메인 논점, 답은 명확한 건 절대 틀리지 말자. 예, 요렇게 가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정리를 할 때 뭘 정리를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이 되실 거예요. 뭐 GS들을 다 풀어 보셨죠. 예, 이제 뭐 실전하고 뭐 동차분들은 기초 GS 푸셨을 거고 여태까지 푸셨던 거 중에 이제 내가 마지막에 볼 거를 포스트잇이나 이런 것들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포스트잇에다가 이제 이렇게 표시해갖고 이거는 볼 거, 말 거 이런 것들을 몇 개를 추렸어요. 근데 그러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볼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 지울게요. 우리 문제가 기본적으로 판례형 문제 이게 있고요. 사례형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단문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있고요. 약간 탐구 영역이 있어요. 거의 탐구형 문제는 내기가 쉽지 않죠. 예.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내가 GS 문제든 아니면 뭐 우리 기출문제 앞으로 볼 거를 이제 딱 봤을 때, 아, 이 문제가 판례형 문제인지 아니면 완전히 각색한 사례형 문제인지, 단순히 암기한 걸 바르는 문제인지, 단문형 문제인지, 아니면은 내 생각을 물어보는 문제인지, 이게 나와요. 교수님 특강에는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그 특강에는.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사실 우리 이제 전문직 시험에서 내기는 쉽지가 않단 말이죠. 네. 교수님들은 그런 거 이제 특강에서는 좀 내시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요거는 뭘 봐야 되냐면, 이건 최신 판례에서 나와요. 거의 최신 판례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최신 판례의 최신의 기준은 뭘까? 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5년이라고 생각해요. 5년 정도. 제가 그래서 요걸 드린 겁니다. 대법원 선고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판례의 의미는 이게 판례의 의미는 대법원 판례를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우리 뭐 상표권 침해 뭐 위반 문제다. 그러면 지방법원부터 민사소송부터 이렇게 올라가겠죠. 지방법원, 특허법원, 대법원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뭐 심판에 대한 문제였다. 거절결정 불복 심판 사건이었다. 심판 다음에 심결 취소 소송. 이거 다음에 대법원 올라간 거고. 무효 심판 사건이었다. 무효 심판, 심결 취소 소송, 대법원 올라가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법원 판례. 특허원 판례는 만약에 중요한 게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수험가에서 이거는 좀 중요해. 이미 아시고 계실 거예요. 탑플란트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탑플란트 특허원 판례예요. 네. 나는 조선의 떡볶이다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네. 특허원 판례예요. 대법원 판례는 아닙니다. 뭐 아셔야 되는데, 예. 근데 대법원 판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아시는 것들은 다 대법원 판례일 거예요. 대법원이 우리가 이제 민사소송법에서 배우시겠지만 법률심이죠. 그러니까 법률적인 판단을 하는 게 대법원이기 때문에 이게 최종심, 그리고 이게 실제로 구속력이 있대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 대법원에 대한 거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예,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보셔야 되고, 대법원 판례에 선고된 최신 5년 정도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판례가 많이 선고가 안 됐어요. 대법원 판례가. 그래서 2018년 정도까지는 좀 봐주셔라. 예. 이거를 뭘 봐야 되냐면요. 판례형 문제는 뭘 봐야 되냐면요. 사실관계를 봐야 돼요. 사실관계. 그 예를 들어 57회 1번에서 메트로시티 판례가 나왔습니다. 엄청 길었어요. 한 바닥이 쫙 메트로시티 판례가 나왔어요. 그걸 보면서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아셨다면 아 이거 메트로시티 판례에서 변형된 게 없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크게. 근데 이걸 사실관계 모르고 판결 요지만 알았다면 이거 약간 변형된 건가? 이런 의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관계까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요. 이게 그냥 메트로시티 판례 그 사안 그대로 나왔구나. 그럼 내가 다른 걸 고려할 필요 없이 대법원 판례에서 선고된 게 뭔지를 바르면 되겠구나. 좀 판례형 문제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때 메트로시티 판례가 만약에 나왔을 때 그때 권리소진 이론만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많이. 근데 그 뒤에 상고 이유가 여러 개 있었단 말이죠. 그게 뭐 침해죄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요. 네. 침해죄가 나왔는데 이거를 왜냐면 이거 자체가 메트로시티 판례 자체가 상표법 위반에 대해서 그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거예요. 형사소송을 제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침해죄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안 보고 권리소진에 대한 부수적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권리소진이 되는지 여부만 내가 외웠다면 1번에 1번만 풀 수 있었어요. 1번에 1번. 그것도 의심하면서 풀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문제가 너무 길었는데 내가 아는 사실 그대로인지 아니면 변형돼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판례형 문제는 사실관계를 알아야 돼요. 사실관계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판시사항이죠. 판시사항과 판결 요지요. 판시사항은 뭐뭐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써 있는 거고 판결 요지는 그거에 대한 답이죠. 네, 대법원 판례 우리가 보는 게 판결 요지예요. 그리고 사안포섭을 어떻게 했는지 이거를 미리 판례집에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 돼요. 이거. 판례형 문제 이렇게를 우리가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양 페이지에 있는 요 두 개를 다 파악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억하려면은 저희가 봤을 때는 도해를 좀 해놓으면 좋아요. 갑이 을한테 뭘 청구했고 을이 뭐 어떻게 뭘 주장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도해를 해놓으면요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위에다가 이렇게 갑, 을, 병 이렇게 표시하시면서 도해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판결 요지 같은 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단락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A 단락, B 단락, C 단락 있잖아요. 그럼 저는 판례집에다가 여기 옆에다가 이 단락이 뭔 어떤 소주제를 얘기하는지를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A, B, C만 외웠어요. 아, 이 판례는 A, B, C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내가 그 판례를 떠올렸을 때 A, B, C가 떠올라야 돼요. A, B, C가. 그래갖고 판례형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A, B, C를 쓰는 거죠. 쫙. A 다음에 B 다음에 C를, 논리를. 목차를 그렇게 구성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리 다 정해 놓는 겁니다. 판례형 문제는 그래서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시면은 다 똑같이 풀어요. 비슷하게. 네. 그리고 사안포섭을 어떻게 했는지도 미리 파악을 해놔야 됩니다. 대법원이 결국은 사안포섭 하시겠죠? 그러면은, 그 판사님들이 사안포섭을 어떻게 했는지를 미리미리 파악을 해놓고, 그것도 여백에다가, 아, 이 부분은 뭐, 만약에 글리아 탐이다. 글리아 부분을 얘기했네. 길리아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 여기는 탐인하고 티린을 뭐 약간 비교한 부분이구나.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식별력인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구나. 아, 사안포섭이 그러면 글리아 부분이 식별력 없고 타민 티린도 식별력 없어갖고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구성의 전체, 그러니까 구성의 일부가 이제 다 식별력 없으면은 전체로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요 논리로 내가 사안포섭을 해야겠다라는 걸 미리 정해놓는 거죠. 이게 상표법 판례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판례 공부하는 방법. 마지막을 요거를 저렇게 다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진짜 시간이 만약에 없다? 이 앞에 페이지는 적어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에 페이지. 여기서 작년에 나왔던 청문각 제외.
그리고 여기서 또 나왔던 게 뭐가 있죠? 데이터 팩토리도 약간은 비슷하게 나왔어요, 59회에. 근데 전면적으로 출제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데이터 팩토리도 보셔야 됩니다, 여전히. 그리고 안드레가 안 나오고 W 컨셉이 나왔어요. 그래서 안드레도 여전히 나올 수 있어요. 청문각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59회 1번에. 예. 그리고는 없죠, 지금 제대로 된 게. 나머지는 다 제대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 2018년, 20년까지니까 메트로시티가 제대로 나왔죠. 그러니까 메트로시티는 조금 후순위로 가져가셔도 된다. 근데 이제 문제를 만약에 사례를 푼다. 근데 사례를 푸는데 녹여서 나올 수는 있어요. 판례형으로 제대로 나오진 않을 거란 얘기라는 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소문난 산부자 이런 건 진짜 제대로 아셔야 돼요. 예. 이렇게 하시고요. 사례형 문제는 이제 그 표장이 우리 문제 기출 문제에서 뭐 A 표장, X 표장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예 각색해서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상표의 동일 유사 판단 이런 거 안 하죠, 보통. 그러면은 여기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는 논점을 다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메인 논점 플러스 서브 논점까지 다 아주 세세한 것까지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사례형 문제는. 그래야 좀 고득점을 많이 얻어요. 예. 무슨 뭐 조치 문제 하는데 상표 관리인선임 막 이런 거 들어가서요, 상관없어요. 훨씬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 논점, 메인과 서브까지 다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요거는 좀 짧게 치고 가는 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논점이 많을 거란 거예요. 내가 많은 논점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검토해 볼 수 있고, 이것도 검토해 볼 수 있고, 이것도 검토해 볼 수 있으면 다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백화점식 답안은 사례형 문제에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판례형 문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네. 그렇게 한 게 고득점의 기술이다. 예. 단문형은 미리 외우셔야죠. 제가 이거는 마지막 우리 컴팩트 강의 할 때 어떤 걸 외우셔야 되는지 그리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밥 먹을 때 보세요, 밥 먹을 때. 평소에 막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밥 먹을 때. 예. 많지 않아요. 3구형 문제는 사실은 이거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그냥 실력이 있어야 되는 리걸 마인드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요거는 그냥 평소에 실력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요 사례형 문제 대비는 GS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GS 많이 풀어봐야 되고, 요 판례형 문제를 봐야 되고요. 판례형 문제는 판례집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원래 공부하는 방법이 이제 판례집과 기본서를 투트랙으로 봐야 되거든요. 투트랙으로. 판례집은 판례당 어떤 쟁점이 나왔는지를 볼 수 있는 거고, 기본서를 보면은 법률당, 법조문당 어떤 쟁점들이 각각 있을 수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 강의, 컴팩트 강의에서 4회 동안 할 거는 기본서에 있는 거를 좀 볼 거예요. 그쪽의 그 관점에서. 근데 마지막 4회차 때는 판례를 조금 볼 수도 있어요.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앞에. 다 볼 수는 없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지울게요. 그리고 제가 상표 강의하지만 민소가 제일 중요해요, 민소. 네. 민소를 65점 이상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좀 안정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70점이 만점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이제 65점을 목표로 65점 정도 나오면 이제 특상을 어느 정도 해갖고 합격을 할 수 있다. 예. 동차분들은 동차를 한번 노리시는 거고, 이제 기득분들은 이제 무조건 합격해야죠. 그쵸? 예.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식별력을 먼저 봐야 되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만약에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 볼 수 없잖아요? 식별력부터 보시고요. 식별력. 그리고 저기 부등록 사유. 부등록 사유에서도 뭐 34조 1항 1호나 3호나 5호나 이런 것들은 좀 후순이에요. 뭐 16호, 17호, 18호, 19호 이런 것들은 후순이고, 당연히 우리가 뭐 4호, 6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부터 보는 거예요. 실제로 공부를 할 때도. 저도 그랬고.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봤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책을 항상 앞에서부터 이렇게 회독하려고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부터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특히 지금은 33조 1항 이건 다 보셔야 돼요. 34조 2항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본 다음에 이제 약간 여기로 보셔야 돼요. 동일 유사. 동일 유사 판단하는 거. 상표의 동일 유사. 상품의 동일 유사는 쉬운데 상표의 동일 유사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을 거고 구체적 거래 실정을 고려하는 사정도 있을 거고 도형 상표의 경우는 어떻게 할 거고 결합 상표의 경우는 어떻게 볼 거고 문자 상표의 경우는 어떻게 볼 거고 이런 겁니다. 상표가 구성이 되게 다양하죠. 상표는 기본적으로 뭐 문자 플러스 도형, 도형 플러스 도형, 아니면 뭐 문자 플러스 문자. 결합 상표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쵸? 근데 뭐 도형만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문자만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좋은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우리가 사안포섭할 때 그런 거 위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상표적 사용, 상사. 이걸 보셔야 돼요. 상표적 사용 쟁점이 되게 많아요. 특히 요즘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적 사용이에요. 디자인적 사용.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죠. 상표적 사용은. 네.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좀 봐야 된다는 거.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넘어갔을 때 절차를 일단 넘어갔어요. 절차. 보정, 뭐 갱신 등록, 뭐 전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 패스. 일단 패스. 그리고 상표권 이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상표권 이하라고 하면은 진정상품 병행 수입, 권리소진 이론,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 간접 침해, 침해가 나왔을 때 조치 이런 것들을 먼저 봤어요. 네, 이런 것들을 먼저 봤고 침해 가처분일 때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 보고 취소 심판을 봤죠. 취소 심판. 취소 심판도 119조 1항 1호 내지 6호까지 있는데 1호부터 3호까지 먼저 봐요. 네. 이게 너무 많아요, 양이.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5호입니다. 예, 4호하고 6호가 그 다음이에요. 왜냐면 5호가 왜 중요하냐면 요즘에 소문난 3부자와 관련해서 5호와 관련된 논문이 있어요, 논문. 그러니까 논문에 5호가 같이 언급이 돼요. 예, 약간 사실관계가 변형됐더라면 이제 5호까지 나올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언급하도록 하고. 네, 이렇게 하고 권리범위 확인 심판. 권리범위 확인 심판, 심결 취소 소송 이런 것들 있죠. 여기 나머지를 좀 보고 이때 이제 같이 절차를 봤어요. 절차. 그러니까 보정을 할 때 내가 40조 보정을 할 수 있는지 41조 보정을 할 수 있는지 이 내가 만약 보정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봅니다. 그냥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잘 쓸까를 항상 고민해야 돼요. 기본서를 보면서. 그게 메인 그 눈이 돼야 됩니다. 시야, 인사이트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드리드 봤죠, 마드리드. 마드리드에서도 다 보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1차 한 것처럼 막 특례 막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일단 나올 수 있는 것부터 보는 거죠. 단문도 있죠. 이게 마드리드 국제 출원을 하면은 뭐 일반 출원하는 것보다 뭐가 좋은지 장단점에 대해서 논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거보다 감축 포기 취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단문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대체와 관련된 문제가 GS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GS에 나온다는 거는 남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는 거는 우리가 다 맞춰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합격에.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뭔가를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안 해야 돼요. 실수를 안 하면 일단 희망이 생겨요. 근데 실수를 하는 순간부터 내가 남들보다 잘한 게 있더라도 실수를 했잖아요. 똑같아요. 또이또이예요. 그게 더 크리티컬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남들보다 뭔가 더 아름답고 잘 쓰려고 하기보단 남들보다 못 쓰려고 안 해야 돼요. 예. 그러면은 남들이 아는 거 다 알아야죠, 일단. 그래서 GS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상대평가기 때문에. 마드리드, 이거는 약간 대체와 관련된 문제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좀 문제로 푸는 게 좋습니다. 183조. 예. 문제로 푸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특유 쟁점들. 입체. 업무 표장.
위치상표. 한 번에 왔어요. 한 번에 그냥. 그러니까 내가 뭐를 체크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아, 입체상표는 등록 요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게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고 나서 만약 이게 뭐 등록이 됐을 때는 뭐가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업무 표장도 마찬가지로, 뭐 위치상표도 마찬가지로. 위치상표는 뭐 위치상표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 아디다스 판례에서 얘기를 했었네. 근데 이거는 옛날 거니까 좀 후승률을 좀 낮게 봐야겠다. 뭐 이러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오케이.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지표단, 지표중 이런 거 봤죠. 지표단, 지표중도 저는 목차만 외웠던 것 같아요, 거의. 그리고 그냥 목차 외우면서 이제 뭘 외울지, 그러니까 뭘 써야 될지에 대한 목차 플러스 그 다음에 조문을 외워놨죠.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거. 지리적 표시 규정을 만족하는지, 지표 단 규정을 만족하는지, 출원인 적격은 어디에 써 있는지, 3조 어디에 써 있는지,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을 미리 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분들은 자세하게, 이게 되게 쫄려요. 그러니까 뭔가, 앞에 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여기 뭔가 하면은 뭔가 강약 조절이 안 된 것 같고, 여기 생각보다 할 게 별로 없어요, 진짜. 한 번 하면 됩니다, 그냥. 예. 금방 하세요. 저 마드리드부터. 예. 그러니까 마음 잡고 하루, 날 잡고 하면은 다 돼요. 예. 그러니까 너무 뭔가, 나 저기, 막 중요한 것도 안 했는데 저거 해도 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보다 금방 하니까 다 하시면 돼요. 예. 네, 이런 기본 이론과 아까 말씀드린 판례와 투트랙으로 보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 이게 상표법 공부 방법이에요. 예. 이것만 해도 되게 많죠, 사실은. 되게 많은데 민수하고 특허는 더 많죠. 네. 자, 이제 33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식별력은 33조 1항하고 33조 2항이 있죠. 제가 빨리 넘어갈 건 빨리빨리 넘어갈 거고, 뭘 위주로 봐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문제 풀 때. 33조 1항에서는 이제 1호, 2호가 묶여요. 보통 명칭, 그리고 관용 표장, 이렇게 되죠. 작년에 보통 명칭화가 나왔어요. 기출에. 보통 명칭화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 명칭화가 됐으면 후발적 무효사유죠. 후발적 무효사유. 그것도 사실은 이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보통 명칭화, 여기가 중요한데요. 그리고 관용 표장화. 이거 판단하는 게 후발적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되게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보통 명칭화, 관용 표장화가 다 작년에는 단문으로 나왔지만 이거를 판단하는 문제가 만약에 다시 나온다 그러면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일단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을 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없어요. 절대 이런 것들은 주관적 판단이죠. 그러면은 신중하게 판단을 한다는 거를 일단 적어 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정상품. 지정상품하고 인식된 상품을 비교하셔야 돼요. 이게 일치해야 됩니다. 이게 일치해야 그렇게 보통 명칭화가 된 거예요. 또는 관용 표장화가 된 거죠. 근데 이 지정상품이 예를 들어 뭐 라켓인데 이 인식된 상품이 뭐 스포츠, 시설업 뭐 이런 걸로 인식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다르죠? 지정 상품하고 이 인식된 상품의 명칭이 다르면요, 요거는 보통 명칭화, 관용 표장화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 GS에 나왔던 문제를 이제 예로 든 거고, 실제로 특강 문제였습니다. 특강 문제. 예. 김원호 교수님이 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후발적 무효사유. 그래서 후발적 무효사유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GS 그 특강 문제에 같이 나왔던 게 뭐냐면, 형사 판결이 이제 같이 나와요. 요거를 좀 같이 보면, 만약에 얘가 지금 무효 사유가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 판결이 선고가 만약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상표권자인데 을한테 뭐 침해죄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침해죄로 고소를 합니다. 그랬을 때 형사 판결이 선고가 되겠죠. 자, 이 판결 선고도 잘 보셔야 돼요. 판결 선고 확정하고 선고는 다릅니다.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이게 만약에 무효심결이 확정이 됩니다. 무효심결이 확정이 돼요. 만약에 형사판결 선고 확정 전에 이 갑의 상표권에 대해서 무효심결이 확정이 됩니다. 근데 그게 원시적 무효사유가 있을 수 있고 후발적 무효사유가 있을 수 있겠죠. 예. 원시적 무효사유면은 문제가 크게 안 돼요. 그것들은 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니까. 근데 후발적 무효사유인 경우에 만약에 무효심결이 확정이었어요. 그러면은 자 일단 확정 전에 만약에 없어지죠. 그러면은 확정이 되기 전에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상표권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소각화 판결을 합니다. 이때는 소각화 판결이에요. 확정 후에 만약에 형사 판결이 선고돼서 확정이 됐는데 무효심결이 확정이 됐어요. 자 형사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무효심결이 확정이 됩니다. 후발적 무효사유로 만약에. 근데 후발적 무효사유가 만약에 그걸로 무효심결이 확정되면은 언제부터 없었던 걸로 보죠? 그 사유가 해당하는 날부터예요. 근데 그거가 만약에 입증이 어려우면 어떻게 보죠? 무효심판 공시일이에요. 공시. 무효심판 청구를 공시한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유에 해당하는 날 그게 중요한 건데 그게 만약에 여기에요. 확정되고 나서 사유에 해당하는 날. 이건 어떻게 되죠?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재심 사유가 됩니다. 그쵸? 왜냐면은 얘가 이때부터 없었던 거다. 아니다. 여기 반대네. 여기서 여기 해볼게요. 자. 확정 전, 형사 판결 확정 전에 이때부터 없었던 것이 돼요. 만약에 상표권이. 그 없었던 건데 형사 판결이 확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표권이 없는데 이때부터 형사 판결이 그에 기해서 확정이 된 거면 이건 재심 사유가 됩니다. 요건 문제 없죠. 요건 문제 없습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후발적 무효 사유에 의해서 무효심결이 확정됐다. 이거는 애초에 여기 때는 상표권이 유효했기 때문에 형사 판결이 확정된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가 없다. 이게 특강 문제에 나왔었어요. 요 정도 그냥 체크하면은 더 이상 보통 명칭화와 관용 표장화에 대해서 볼 게 없어요. 네. 보통 명칭화, 관용 표장화 같이 보는 방법과 먼저 이거 체크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형사 판결하고 같이 나오는 경우에 그 확정, 그 시기에 따라서 재심 사유가 될지 소각화 사유가 될지 아니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정리만 해두세요. 그래서 1호, 2호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호. 제일 중요하죠. 예, 기술적 표장이라 그러죠. 기술적 표장. 이거 흰 색깔이 떨어졌네. 기술적 표장이라 그러죠. 저는 이게 막 이런 거 의취지 쓸 때 어떻게 쓰세요? 뭐 두 줄 막 세 줄 이렇게 쓰세요? 한 줄, 두 줄, 그러니까 한 줄 반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이해를 하고 있으면 간단한 것 같아요. 뭐 표장이 간단하게 많이 했을 때 표장이 상품의 성질 등을 뭐 직감시킨 경우 또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식별력이 없어, 자타 상품 식별력이 없어 또는 뭐 독점 적응성이 없어 등록받을 수 없다.
그럼 의취지 한 방에 됩니다. 근데 그거를 막 뭐 품질, 용도, 뭐 형상 이것들을 보통으로 뭐 이렇게 하면서 쫙 써요. 길어지죠. 네. 그냥 성질 등이라 그러면 되고요. 출원한 상표가 표장이 상품의 성질 등을 보사광표하는 경우에는 식별력이 없어서 등록받을 수 없다. 이렇게 쓰면 끝나요. 의취지를 너무 깊게 쓰려고 하지 마세요. 의취지를 물어보는 문제는 깊게 써야 돼요. 그게 언제였냐면 57회 2번에 차지 나온 문제가 나왔어요. 그거는 아예 취지를 물어봤어요. 기술적 표장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나왔을 때 뭐야 이거 너무 간단하잖아 이렇게 썼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법원 판례 해설이라는 우리 가장 저명한 평석이 있어요. 교수님들이 가장 이제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권위 있는 평석인데 거기에 나오는 문제들이 우리 상표법 문제에 거의 다 나옵니다. 거의 다. 그게 근데 우리 시험이 나오고 대법원 판례 해설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설이 먼저 나오고 우리 시험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전에 대법원 판례 해설에 나온 문제가 뭔지를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있다. 지금은 이제 나온 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최신 대법원 판례 목록 요거 보시면은 요렇게 약간 이렇게 표시된 거 있죠? 이렇게 된 거. 이게 대법원 판례 해설에 선고된 거를 제가 표시해 놓은 거예요. 거의 다 나옵니다. 진짜. 네. 그래서 여기 나온 것들은 거의 A+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봐셔야 돼요. 그거 보면은 진짜 막 길게 써 있어요. 코크린 같은 것도 보면요. 엄청 길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크린 그냥 대법원 판례 선고한 거 아니야? 그냥 침해 우리 상상적 경합 관계, 포괄일제 딱 2개의 단어만 외우시죠 많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수험생 입장으로서 그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강사들이 그거를 시험 문제로 GS 문제로 내고 그거를 이제 같이 공부하는 걸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 해설에 나온 문제는 판례 공부를 하실 때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한 번 더. 내가 이거만큼은 판례형 문제로서 완벽하게 알아야겠다. 네. 이 안에서도 이렇게 보시면서도 이 마스미 판례 같은 경우는 가장 최신이니까 중요한 거고 그 밑에 이제 중에서도 이제 노단주, 배선 덕트 이런 것들은 배선 덕트 그리고 데이터 팩토리 이런 건 너무 중요하죠. 당연히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강약 조정을 좀 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기술적 표장인지 판단하는 방법.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써요. 기술성 판단 방법 이렇게 써도 돼요. 기술성이라는 게 기술적 표장이라는 게 뭐냐면 그 성질 등을 표시하는 게 기술성이거든요. 기술성 판단 방법. 그냥 판단 방법이라고 쓰지 마시고요. 예. 뭐에 대한 판단 방법인지를 쓰라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GS에 쓰시는 관품 거객. 이겁니다. 상표의 관념, 지정 상품과의 관계, 거래 실정 등을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된다. 이거죠. 네. 관품 거객은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식별력 판단을 할 때. 그러면은 요거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제 판단을 하실 때 요것들을 써주시는 거예요. 상표의 관념이 뭔지 아세요? 관념이라는 게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로 느껴지는지를 문장으로 표시할 수 있으면요. 우리가 그걸 써주시면 돼요. 예. 이거는 뭐로 관념되고 이러면서. 예. 지정상품과의 관계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어떤 기술성을 나타낼 수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써주시면 되고 거래 실정은 대부분 사실관계에 주어집니다. 거래 실정은. 네. 그래서 사안포섭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요. 이런 것들을 그냥 문장으로 이렇게 막 나열을 하시면요. 읽어봐야 되잖아요.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 실정 여기 썼구나를 알 수 있게 써주시는 게 훨씬 득점에 유리합니다. 더 여유가 되시면 이렇게 쓰시던가 이렇게 아니면 적어도 진짜 이렇게 이게 보여야 돼요. 내가 이거 판단했네를 보여줄 수 있어야 고득점이 됩니다. 예. 그냥 문장으로 막 이렇게 쓰지 마세요. 예. 그렇게 꼭 관품 거객을 꼭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기 보시면 3호에서 조금 판단을 3호하고 쉴게요. 3호하고 잠깐 쉴게요. 원재료 표시. 이게 조금 이제 중요합니다. 원재료하고 의약품 명칭.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이제 자타상품 식별력, 그냥 식별력 판단하는 건데, 약간 이제 원재료, 지정상품이 이제 원재료고, 그게 이제 상표가 그 원재료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보통으로 사용한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원재료 자체인지를 우리가 몰라도 돼요. 실제 거래계에서 그렇게 쓰고 있으면요, 원재료는 보사방표로 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표장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읽어볼게요.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의 원재료로서 현실로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던가, 아니면은 일반 소유자가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는 경우 원재료를 표시한다고 할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그 실제 거래계에서 쓰고 있으면 됩니다. 네. 실제 거래계에서. 요거는 그게 중요해요. 만약에 사실관계에 소유자들이 그거를 완벽하게 그러니까 좀 직감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래계에서 그 원재료 표시로서 사용하고 있으면요, 요거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이렇게 포섭을 하시면 됩니다. 원재료는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술적 표장에서는 요거. 그리고 의약품 명칭은 가장 유명한 판례가 글리아타민이죠. 이거는 두 가지 의약품으로 보셔야 돼요. 의약품을. 특수의약품, 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하고 일반의약품. 이렇게 일반의약품. 수요자가 누구죠? 우리가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가 보기에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타상품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할 때, 전문의약품의 수요자는 전문가죠. 의사, 약사 등의 전문가들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더라도 이 사람들이 보기에 뭐 교과서에서 너무 이제 항상 배우는 용어고 이렇게 해갖고 직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지정상품이 뭘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지 상표를 보고 직감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거는 기술적 표장이 되는 거예요.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그죠? 근데 일반 의약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요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사법에, 이건 제가 그냥 약사법을 갑자기 가져온 게 아니라 판례 문구입니다. 글리아타민.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 이렇게 얘기해요.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가 있는 일반 의약품의 경우에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 저 이거 여기가 아픈데 뭐 먹어야 되죠? 그러면은 이거 드시는데 이거 어떻게 드시고요?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뭐 1일 몇 정을 뭐 몇 회 드시고요. 이러면서 이제 복약지도 의무를 해야 되는 약들이 있어요. 약사법상. 그런 것들은 일반 의약품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우리한테 주잖아요. 우리가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복약지도 의무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때는 소유자가 다시 의사하고 약사 같은 전문가가 되는 거고,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가 없는 거는 그냥 진짜 우리 같은 일반 수요자. 예.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상품의 성질 등을 직감할 수 있는지,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의약품 명칭과 관련된 판례가 3가지가 있어요. 파라덴탈 헬스, 뭐 이런 이제 파라덴탈 헬스 맞나? 아무튼 뭐 그거였던 것 같은데, 그거하고 저기 뭐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파라덴탈 헬스하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러니까 3가지가 있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옛날에 33조 1항 3호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 유모실드였다. 유모실드하고 마지막 이제 글리아타민이 나온 거예요. 근데 글리아타민은 34조 1항 7호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일반 의약품의 소유자는 무조건 일반 소유자라 그랬었어요. 근데 34조 1항 7호 우리 글리아타민 판례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를 한 번 더 나눕니다. 이렇게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가 있는 것과 없는 걸로. 네. 그래서 판례가 지금은 이제 뭐 변경한 건 아니고, 그때 이제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판사들이 판결을 한 거겠죠. 예.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신 게 가장 최신 판례로서 정리를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이제 차지나우를 잠깐 얘기했는데 그것도 보면은 차지나우 보면은 자 구성이 요것도 어디였지? 여기 있다. 뭐 이렇게 있는데요. 상표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식별력이 없어요. 판단을 해주겠죠. 우리 사안포 수업할 때 여기 식별력 없다라고. 만약에 이 식별력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면은 여기 또 만약에 식별력이 없습니다. 자, 결합에 의해서 새로운 관념 또는 식별력이 생기는지 여부도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쓴다 그러면 A 식별력 없음 이거를 써주겠죠. 퍼섭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B도 식별력이 없음을 포섭을 해주세요. 이렇게. 세 번째 A와 B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나 새로운 식별력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도 포섭을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그 원래 이제 판단 기준을 위해서 차지나우 판례를 썼을 거예요. 구성의 상표의 구성 어느 부분도 식별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 전체로서 그 대비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구성 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이렇게.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3호는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창작물 수록 상품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거는 따로 나중에 특유 쟁점으로 제가 다룰 거거든요. 창작물 수록 상품. 네. 요거는 제외하고 일단 쉬고 다음 수업 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